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밀착해서 보여드리는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주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30년간 헌법학자와 국가개혁 전문가로 지금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을 찾아갑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곳, 국회로 먼저 가보시죠.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경북 포항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일어난 지 며칠 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14,000여 동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수습을 위해 정부에서는 11월 21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응급복구와 구호물자 지원 등의 조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관심이 모아진 분은 바로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입니다. 경북 지역의 지방세 감면 실적은 9건밖에 안 되고 유감스럽지만은 지금 포항 지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그 대책으로 보면은 융자 자금을 확대하겠다 했지만은 이자율이 1.5%도 부담이 될 거고 이런 융자 자금 확보만으로 이게 될 것이냐? 그러면 아예 한시적으로 이걸 실효성이 있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을 하는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동대학의 건물 외장재 문제로 엄청나게 이제 외벽에서 떨어져 나왔고 다행히 그게 사람이 없어서 대형 사고가 발생을 안 했지만은 지금 건물의 외장재 이 문제가 이번에 이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진 발생 우려 지역이 있어가지고는 전체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그야말로 이거는 건축법적으로도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그 내진 설계라든가 내진 시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반을 통해서 이번에 정밀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다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필로티 구조이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설계는 예를 들어서 내전 설계까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시공상에 또 문제가 있고 2단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저조한 현황과 현행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한 바 있는 정종섭 의원. 바로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 신뢰받는 국회, 믿음의 정치를 선언하고 국가개혁 전문가의 한 길을 가는 준비된 일꾼. 정종섭 의원의 24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의원실에서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의원님, 제가 의원실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이 사방에 글씨가 가득합니다. 네. 좀 평소에 좀 서예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한쪽에는 제가 법학자지만은 한쪽에는 이제 문화예술 이쪽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서예, 그림 이쪽에 많이 공부를 하고 와서 제 방이 다 이렇습니다. 네, 그럼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네.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는 짬짬 토크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네, 크를 꼽아 주셨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문화예술입니다. 네, 방금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참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쳤잖아요. 또 어려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먹고 사는 문제만 몰입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야말로 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연 격조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이냐, 결국은 문화가 축적이 안 되고 문화가 높지 않은 나라 치고 제대로 그야말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은 오늘날에는 이거 문화예술을 산업으로 자꾸 접근하지만 그 산업 이전에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 삶의 격조,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이 이게 바탕이 되지 않은 정치도 사실은 그게 공허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좀 특별히 좀 애정이 가는 작품 있을까요? 저는 뭐 중국 그림, 글씨 이런 글씨 중에는 글씨는 제가 봤을 때는 늘 이제 왕희지 글씨가 참 멋있고 또 그 이후로도 많은 서예가들이 예술적인 변모를 많이 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추사 선생, 제 방에도 걸려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 추사 선생은 학자이시면서 예술적 감각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글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추사 선생은 단순히 서예가가 아니고 그분은 당대 뛰어난 학자이면서 이제 정치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던 분이죠. 네, 이렇게 문화예술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 그렇다면 좀 직접 출품하신 좀 서화 작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은 전시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프로로 무슨 작가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수상도 좀 하셨을까요? 수상은 제가 오히려 뭐 상을 줘야 될 입장이 제가 상을 받을 입장은 아니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을 뽑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정봉주입니다. 이 단심가의 주인공인 이 정봉주 선생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 포원공께서는 우리 집안의 제일 큰 집 우리 선조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일 정가들 집안에서는 참 우리 포원공을 다 모든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을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후손들이 다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지금 앉아 있는 뒤에 있는 이 병풍도 사실은 이게 이 포원 선생 24살 때 과거 시험 수석 답안지입니다. 어떤 내용들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려가 굉장히 혼미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를 가지고 불국토를 만들면 참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과 참 이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원공께서 계실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유학이 현실 정치 학문이 들어와서 현실 정치 학문으로서 이거를 나라를 해야 된다 하는 새로운 이제 흐름을 잡으셨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국정이 굉장히 문란할 때니까 포원공께서는 문과 무가 양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도 분명하게 써야 되고 문도 분명하게 써야 나라가 이게 제대로 깃털이 잡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이 답안지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네. 좀 놀라운 사실이 의원님께서 이 명산대차를 현판들을 좀 쓰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현판은 어떤 거고 또 어떤 글귀인지 소개 그래서 좀 해주세요. 이제 그 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영역이니까 제 스스로도 또 불교 쪽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인연이 있으니까 스님들께서 어떤 데는 말씀을 계셔서 제가 쓰기도 했는데 우선 이제 그 대견사 그야말로 옛날에 참 우리 비설산 대구 비설산에는 제일 꼭대기에 대견사가 있잖아요. 대견사를 중건을 할 때에 거기에 이제 대견 보궁이라는 것도 쓰고 또 저 범어사에도 참 제가 존경하는 의상 스님을 모시는 조사전 거기에 있는 현판도 다 출연하고 다 있고 또 저 강진에 가면은 백년사에 주지스님 계시는 그 방이 작비제입니다. 작비제라는 이름인데 그 작비라고 하는 것은 옛날 도연명 선생이 참 현실 정치에서 그야말로 절망과
환멸을 느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참 출사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나가봤는데 내가 결국 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어제 한 일은 잘못됐다. 그 오늘 생각하면 오늘 내 생각이 오히려 맞고 과거에 내가 나간 그 일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회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뭐 그런 여러 가지에서 전국적으로 이리저리 예. 네, 정말 좋은 있습니다. 글귀들을 많이 네. 새기셨습니다. 그럼 좀 다음을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4를 골라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개혁입니다. 네. 의원님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이 개혁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개혁의 디자이너로서 좀 큰 그림을 그린다는 평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이런 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개혁 빼고는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데 네. 제가 30대 이제 헌법학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 헌법학을 공부를 하는 것이냐.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 그 이론 공부를 해서 그 이론의 바탕에 둔 설계도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내가 멋있는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내면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이게 참 정상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살 것 아니냐. 이게 뭐 평생에 제가 하는 화두인데 그래서 이제 국가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랜드 디자인 이것을 사실은 뭐 30대부터 지금 환갑 넘는 시점까지 지금 하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법 개혁도 제가 젊었을 때부터 늘 주장했던 거고 또 행정부 개혁, 국회 개혁, 정치 개혁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이제 설계도 그리는 것. 뭐 그것이 제 뭐 남은 평생 꿈이죠. 예. 네. 이 법학자로서도 참 개혁을 꿈꾸셨지만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좀 개혁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이 되신 것도 이 정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실천의 생각 때문에 되신 걸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계에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현실 뭐 정치에는 일체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 학계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헌법 이론들, 그런 국가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가서 뭔가 좀 이거 고쳐놔야 되겠다 해서 뭐 행정부에도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뭐 그것이 한 사람의 참여로 그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결국은 국민 모두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면서 정말 우리 후손에게 넘겨줄 멋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그림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뭐 제가 행정부에도 있고 지금 입법부에도 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우리 옷에 불과한 거죠. 옷에 불과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이 청사진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 뭐 이것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옷이라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국회 와서도 국회의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과 또 제 욕심은 헌법을 개정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가를 하나 만들어 놓자. 이것이 뭐 제 꿈이죠. 정치의 개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짬을 골라주셨는데요. 짬은 대한민국의 3권입니다. 이 3권 하면은 입법과 행정 또 사법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걸어오신 길이 좀 남다르세요. 이 세 개를 다 거치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뭐 원래가 학자가 원래 제 꿈이었죠.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옆길로 간 적도 없고, 그래서 평생에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론 헌법학의 틀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제 꿈이었고 결국은 이제 학문을 공부하더라도 그 실천을 해서 사회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혁이 저의 화두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결과적으로 와서 사법이나 행정이나 입법에 대해서 다 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목표로 세운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이제 옷을 바꿔 입게 된 것은 이제 불과한 것이죠. 예. 좀 연결이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좀 일을 하고 계신데 어릴 적부터 좀 꿈꿔보신 일일까요? 저는 뭐 정치를 어릴 때부터 꿈꾼 적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 학문하는 것, 진리를 탐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제 목표고
저는 결국은 이 학문도 이론과 실천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젊었을 때 학잡수 출발을 할 때 제가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모든 이론은 실천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실천은 반드시 합리적인 이론에 바탕을 두는 실천이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30대 제일 먼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평생 저는 뭐 이론적인 실천, 또 실천적인 이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왔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서도 늘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될 것이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그러면 내 그 틀을 가지고 한번 국가를 혁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개조를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네, 정말 이 학문적 이론과 실천을 함께 잘 해내 주셨는데요. 이 3권을 두루 실천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비결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그냥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인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대학 가는 공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지금도 뭐 한 새벽 뭐 한두 시까지 늘 책을 읽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늘 공부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게 해도 끝이 없는 것이고,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생각해보면 그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주장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과거에 낡은 어떤 지식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늘 정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잘못된 생각이면 그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어떤 지식에 의해서 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저는 모든 것이 공부의 귀결이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과서로만 공부했다는 이 모범생과 대화를 나눈 느낌입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짬을 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일정 있으시잖아요. 잠시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회관 제3층 로비가 도자기 전시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의 한 샌인 교우촌인 호암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푸른 눈의 수녀 강칼라 수녀와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빚은 도자기 100여 점이 선을 보였는데요. 이 도자기 전시회에 직접 도자기를 만드신 그 이모님은 특별히 그렇게 멀리 우리하고 멀리 있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욱더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특별히 소록도를 치유의 섬으로 바꾼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원하고자 개최한 자리여서 그 의미가 더욱 새로웠는데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정종섭 의원이 축사를 통해 전시회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방금 보셨듯이 강칼라 수녀님께서 68년에 젊은 나이로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일생을 다 바쳐서 그 당시에 우리에게서 외면받고 관심의 바깥에 있었던 그 한센인 환자들을 전부 돌보시고 그 가족들과 함께 고창에 지금 호암마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가보시면 정말 멋진 마을을 새로 만들어 놓으신 일에 그 어른들께서 오늘 도자기 전시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귀중한 자리에 함께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어르신네들의 활동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국회 안으로 들여와 국회와 정치의 격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정종섭 의원. 문화의 향기 있는 자리가 아름답게 느껴진 행사였습니다. 법조인이자 법학자의 길을 걸어온 정종섭 의원의 발길은 대한민국의 미래 법조인을 키우는 곳으로도 향했습니다.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 모임의 대표 의원으로서 4차 혁명 시대의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은 어떠해야 할지 한국법학교수회와 함께 토론회를 펼쳤는데요. 토론회의 의미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요즘 이 4차 산업혁명을 많은 쪽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변화가 먼저 있고 뒤따라가면서 이 법이 그것을 정리를 하고 제도화하고 종문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법학이라고 하는 역할에는 뒤따라가면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도적으로 이 시대를 먼저 읽어가서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야,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길을 까는 것도 이게 법학의 역할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논의들이 저희들의 이 과제에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 미래의 법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걸맞는 법과 법학교육에 나아갈 바에 대해 논의하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법학 인재들이 탄생하는 발판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좀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먼저 제 20대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셨잖아요. 작년에 돌아보셨을 때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워낙에 참 어려운 시기라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를 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 혼란기 속에서 정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정치판이 워낙에 어지러운 판이니까 그 속에서 내가 원래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뭘까. 참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좀 스스로에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원래 해야 될 것에 반도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짠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좀 대구 동구 갑이 좀 지역구시잖아요. 선거 나오셨을 때 지역구에서 좀 가장 힘이 됐던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선거 나갈 때는 교과서대로 선거를 한번 해보자. 모든 원칙을 지키고 그대로 해보자고 했는데 참 어려운 선거였잖아요. 그래도 이제 주민들께서 저를 믿으시고 그 당시에 큰 성원을 해주신 것, 그것이 제일 힘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뭐 지방선거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모든 것을 교과서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이 교과서대로 해도 대한민국에서 이게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줘서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정치도 개혁이 되겠구나, 이 나라도 제대로 되겠구나, 또 지방자치도 제대로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기 4년 동안 좀 가장 하고 싶은 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결국은 국가 대개조 이것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치개혁, 그 다음에 또 개헌하고 나면 이 사법부 개혁, 행정부 개혁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다른 선진국과 경쟁하기 저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제가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대구가 문제인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광역시도에서 1인당 GDP로 보면은 대구가 그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대구라고 하면은 정말 서울 다음은 대구다, 서울, 부산, 대구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뭐 대구가 형편없이 지금 제일 바닥에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런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시민들은 우선 급한 것이 경제 문제. 다른 지역은 다 잘 돼 가는데 왜 대구만 이러냐 하는 경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물론 이제 대구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대구 경북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돌아가면 문화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려시대 신라, 고려 조선을 내려오면서 그 영남에 있는 학문, 예술, 그 뿌리가 엄청나게 깊고 그 어떤 이 깊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깊은데 이것을 제대로 지금 다 우리가 발굴을 제대로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가 좀 더 이 격조가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예, 학문과 예술, 뭐 흔히 요새 말로 하면 인문학,
그러니까 인문학의 토대가 원래 대구예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 이것을 좀 해서 이 대구가 영남의 어떤 정신적 문화의 어떤 중심이 되는 거, 이런 것을 만들어야 격조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동시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근본적이고 좀 장기적인 계획들 많이 갖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정 의원님이 추구하시는 국회와 또 정치 개혁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제가 된 것이 이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반대와 또 보좌 직원 늘리는 것 반대를 주장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전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이 20대 국회 개원할 때에 뭐 특권을 내려놓겠다, 뭐 또 국회의원 무슨 저 배지도 서로 안 달겠다, 네. 뭐 그러죠, 뭐 저 보좌진도 안 늘리겠다, 세비도 뭐 동결하겠다, 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국회 보좌진 8급을 하나 늘렸잖아요. 또 세비도 또 이제 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원 하나를 늘린, 제가 뭐 행자부 장관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무원 하나 늘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공무원이 꼭 필요해야만이 공무원을 늘리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임금뿐만 아니라 연금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국민 세금으로 국민이 돈을 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이 그야말로 안 그래도 국회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데 이 국민들이 얼마나 거의 절망적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비 늘리는 것도 지금 물론 그것이 뭐 과거에 국회의원 세비가 동결됐다 해서 그걸 늘렸지만은 그게 월 한 15만 원 좀 넘어서는 돈인데 그게 지금 청년들이 지금 직장이 없어서 이 난리인데 거기에 15만 원 더 붙여서 국회의원들이 받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뭐 제가 뭐 잘났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무슨 그 세비 반대를 하고 뭐 8급 그 보좌진 반대 이게 아니고 이게 이유가 없다. 정당한 근거가.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제부터 이건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국회 개혁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 제도를 많이 바꾸면 선거 제도에서 변화만 일어나면은 그 국회의원 보좌진이 지금보다 반 이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서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패키지 계획을 해야 된다. 하나만 뭐 이렇게 손대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네, 정말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가로서 발의한 대표적인 법안들 중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제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수당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하니까 늘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등원하고 나서 그럼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어려운 것 말고.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 수당을 정하는 것은 그 일반 국민들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일반 국민들이 봐서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올릴 것이고 그 국회의원들이 거기 개입하지 말자. 이 법안도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안은 지금 심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세 이번에 국회의원 세비만 올리고 뭐 이런 일들도 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선출직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지방 선출직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말 잘못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이 너무 남발돼서 문제겠지만 정말로 이게 구속이 된 국회의원이다 하는 그러면 지자체장이다 지방의원이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세비 그를 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된 국회의원도 이 세비를 주지 말자 그 법안도 지금 내놨는데 그거 아직 심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뭐 불리하다 싶은 거는 다 심사를 안 해버리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가 좀 답답한 것이고. 네, 좀 올바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 다양한 발의를 하셨는데요. 작년 국감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교통약자들하고 하는 것이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가 불편한 일하겠지만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저상버스라든지 무슨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런 승강기를 설치하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우리 사회에서는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일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금 향유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우선 이동수단인 교통에서부터
이게 불편할 것 같으면은 장애인은 나머지 사회 활동이나 직업적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교통복지지수 이쪽을 좀 보니까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동수단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제기를 했었고, 근데 그것은 뭐 한 번 지적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지나갈 텐데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면 그 이후로 무슨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느냐, 또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냐, 이걸 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작년 국정감사에서 좀 가장 큰 성과와 또 어떤 보람 느끼셨을까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통약자들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제천 화재, 이게 벌써 예상된 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에 있는 이 가연성 외장재의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에 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든지 또 복합 건물이라든지 복합주택이라든지 여기에 다 가연성 외장재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철판이지만 내부에는 그 화학 물질로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화재가 발생을 하면 화학 물질이 내려나가지고 내려 녹아서 그는 순식간에 그 전체가 다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천의 화재가 바깥에서 소방관들이 손쓸 여지가 없었잖아요. 거의 바깥에 물만 뿌리고 있었고 안에는 굉장히 빠르게 전체 다가 화염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할 때 과거에는 이 가연성 외장재에 대해서 통제가 없었지만은 근래 와서 이제 2015년에는 6층 이상은 규제를 하는 걸로 바뀌었죠.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데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그런 가연성 외장재로 되어 있는 건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라. 그러면 그 교체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아닙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지자체에서 혹은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불연성 외장재로 바꾸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쓰고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 했으면은 그 전수조사한 내용을 지자체에다가 주고 지역 소방본부에다가 줘야,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그 대상 건물이 뭔가를 다 보고 그다음에 그 대상에 되는 것은 화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도면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건물에 화재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게 다 짜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도 통보도 안 해주고 더군다나 소방본부에서는 뭐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냥 뭐 소방본부는 불나면 그냥 뛰어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국감 때 이거는 반드시 지자체와 이 지역 소방본부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 거고, 이번에 아마 이 참사를 겪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이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번 국감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뭐 예고된 저런 참사를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좀 아쉬운 거고, 이제라도 정말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또 헌법학자이기도 하시잖아요. 짬짬 토크에서 잠시 언급이 되긴 했지만요. 이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개헌을 좀 주장하시는데 이 배경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YS 김대중 대통령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심할 내용입니다. 반드시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제는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잘 보시면 제 예언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분들을 나무라고 그분들을 비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파적 이익을 다 떠나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있는 대통령제를 정말 이거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을 하고 제대로 된 정부 형태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회, 이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 꿈이죠. 네.
네. 그에 대한 헌법 이론적 뒷받침은 제가 공부를 다 해놨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이 5년 단임제이지 않습니까? 이 단임제의 문제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은 뭐 국회의원도 4년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은 다음에 심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심판할 기회가 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대통령이 이제 정책을 잘못했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대통령을 좀 가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이 속수무책입니다. 임기 대통령을 뽑고 난 다음에 임기 5년 동안에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직무와 관련해서 실정법이나 헌법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그 탄핵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5년 동안 내내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대한민국에 맞는 이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분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권이라고 했을 때 왜 모든 사람들이 분권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겠습니까? 권력이 집중이 되고 하면은 권력이 집중되면 거기에 독재가 일어나고 또 권력을 집중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을 때 엄청난 실수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엊그제 같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냥 대통령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일 대통령 되더라도 제가 뭘 다 알겠습니까? 그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리스크를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인데 분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이 사이의 분권, 이걸 수직적 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헌하면서도 우리가 지방 분권이 화두가 또 되듯이 반드시 중앙에 있는 권력을 많은 부분을 지방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헌법 개정을 안 해도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내 권한의 50%를 지방에 넘겨주겠다 하면 오늘부터 계획 짜서 넘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온갖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대통령 되고 난다면은 그 돈을 자기가 쥐고 있어야 힘이 생기는데 그걸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조직 권한이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다 쥐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작년인가요? 국회에서 지방분권 그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아예 다 이양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정부 안에서도 이미 어떤 사무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을 하면 어떤 사무를 넘겨줘야 될지 이미 다 분류가 다 끝나가지고 다 있어요. 오늘이라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안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수직적 분권을 반드시 해야 되고 수평적 분권에서 뭐가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제일 큰 덩어리가 지금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이게 이제 분권인데 아시듯이 지금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다 경험을 했지만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이 한마디만 떨어지면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여기서 행동대로 그냥 다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행정부와 국회 간의 권력을 분산시켜 놓고 견제를 해놓은 이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국회인데 그때는 정확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 행정부하고 국회 간에 있어서 이 분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 안에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 행정수반하고 국가원수를 겸하고 있으니 혼자서 그 집중된 권력을 다 쥐고 혼자서 휘두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해낸 것을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이제 다른 엉뚱한 이제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검찰, 국가정보기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요새는 또 사법부까지 다 장악을 해서 내 사람을 다 심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독재지요. 그런 것을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런 무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 무리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장관들은 다 허수아비 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그렇게만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참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저는 결심을 하고 다 뜯어고쳐야 되겠다. 제가 국회에 와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 개혁에 대해서 진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말 막힘없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아이고, 별 말씀. 네, 물 한 잔 드시면서 예. 좀 천천히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회 안에서도 참 고군분투해주고 계시지만 또 폭넓은 대외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2년 연속으로 IPU 총회에서 우리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IPU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한 소개와 활동의 의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IPU는 이제 국제의원연맹으로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하고 북한도 거기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참 발전한 나라고 또 민주화도 성공을 했고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의원 전체의 어떤 이 자질이나 지식의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저희들이 경험했던 것을 공유도 하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른 어떤 그 나라들과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해서 그야말로 세계가 의회주의가 제대로 뿌리가 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IPU 활동 같은 것은 우리 국회에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입지도 늘릴 뿐만 아니라 위상도 걸맞게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중앙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지역 구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 지역구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작년에 아주 귀한 법안을 의결하셨습니다. 시남 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선정,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걸까요? 시남 선열공원에 지금 계신 분들이 90분 넘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처음에 거기 가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그야말로 뭐 담장조차도 허술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방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정비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 교부서 15억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그 정지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이게 그냥 환경을 무슨 좋게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왜 거기에 계신 어른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후손들이 정말로 이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구나 했을 때 비로소 우리 후손들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국립묘지를 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유일하게 시남선열공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도 그걸 인식을 했고 이번에 이제 시남선열공원이 이제 국립묘지가 되면 이제 국가가 직접 모든 것을 다 이제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그 어른들의 역할도 이제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그분들의 어떤 정신이 후손들한테 저는 제대로 전달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또 정부도시 재생사업에 선정이 된 곳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투어를 한번 가자.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야, 거기 뭐 재밌는 게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구라고 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대구라고 하면은, 대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정말 잘 나가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 부자들이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투어를 한번 합시다. 우리 동네 가보면은 얼마나 못 살고 있는 것을 당신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제가 저번 선거 때 보니까 온 사람들이 외지에서 도와준다고 온 사람들이 야, 어떻게 대구에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냐. 거의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제가 살고 있는 그 동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성과로 가져간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정말로 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국가의 재정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정말 살맛이 나는 그 동네를 만드는 게 이게 국가 재생사업의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차적으로 이제 효목동 지역에 대해서 한 200억 정도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지금 동구 지역에 있는 신암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는 정말 전 국민들이 한번 와서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어떻게 해서 이런 동네가 이렇게까지 방치되어 있냐. 그래서 대구 경북이 옛날에 왜 그 집권에 있는 시기가 긴데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지금 피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폐화된 어떤 공동체를
좀 주민들이 살만나는 공동체로 이 바꾸는 것. 그 뭐 이거는 이 정부에서 이제 기치를 내걸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일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대구와 동구를 위해서 많은 비전들 제시하고 계신데요.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구공항 통합과 관련해서는 뭐 지난 정부에서 통합 이전을 한다고 확정을 했고, 그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그동안에 이제 저 국토부 국방부에서 실무회의를 했고 이제 선정위원회까지 다 만들어졌고, 또 그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뭐 경북지사 또 대구시장 지자체장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전문가들 위원회를 딱 만들어서 거기에 결론나는 대로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까지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공항 통합은 제일 중요한 게 민항기도 있지만 거기 이제 군용 그 시설이 군공항도 거기에 같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공항이 도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곳은 참 그 이제 드물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군용기가 뜰 때는 뭐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제 소음에 엄청나게 이제 시달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군공항만 이전하면 되잖냐 하지만은 군공항만 이전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거의 7조, 8조 원에 지금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합공항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기부대 양립 방식으로 해서 군공항도 이전을 하고, 그렇지만은 이 통합공항은 그야말로 영남의 관문공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경북 대구 지역의 산업 지역을 그 배후지로 해서 그 수요를 다 받아내는 그런 곳을 이제 선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정부가 그런 통합 이전에 저는 반드시 실행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전 정부가 한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이 영남권이 살아나는 것이죠. 의원님 또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도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 기울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 하신 걸까요? 치수원도 그렇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은 지도상의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선을 그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거는 경상북도이다, 이거는 대구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결정해서 경상북도 대구시를 합쳐버리면 그 물은 경상북도 대구 시민이 또 같이 먹어야 될 그런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각 지자체가 이 물은 내 것이다, 왜 당신들이 가져가냐, 뭐 이런 논의인데 그게 한 10년 이상 사실은 그게 잘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뭐 지금 지자체 주민들한테만 그거 맡겨놓는다 그래서 그거 잘 안 될 것이고, 그 지자체장들이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정부가 이때는 개입을 해서 정말 구미시에 필요한 게 도대체 뭐냐 해서 그 구미시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해주면서, 그러면 다 공공재란 말이죠. 이 공공재는 구미 시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도 다 같이 살아야 될 공공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공공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이제 이게 풀어나가는 건데, 이것은 그래도 이제 해결 기미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국무총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 이거는 지자체 간에 문제로 던져 놓지 마라.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 나서서 정말 여기에 필요한 것을 중앙정부가 도와줄 게 뭐냐를 보고 이것을 도와줄 테니까 그거는 치수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벌써 금방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해주시죠. 그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있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는데 참 그 역할을 다 했느냐라고 되돌아보면 참 저는 100점 만점에 한 30점도 안 된다 할 정도로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그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격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동시에 정치 문화도 바뀌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담론을
만들어 나가 주시고 그 속에서 국민과 국회의원이 정말 한 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이 개헌의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성공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벌써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요.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까지 내가 쓴 현판 글씨들 중에서 호가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글씨가 있다. Yes or no? 제 스스로 판단할 때 네. 없을 겁니다. 누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맞는지 겸손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실. 진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 개혁을 꿈꿀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정치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치 개혁 계속 하시겠다고 예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과연 진실이 나올지요? 과연? 네. 맞습니까? 진실만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실 얘기해 주셨고요.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통섭의 안목으로 개혁의 새 역사를 위해 노력하는 정종섭 의원의 발전적인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회 24시도 응원합니다. 오늘 국회 24시 정종섭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동안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전부 말씀을 드리게 된 기회 참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과 함께 새해에도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구호 함께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개혁, 국가개혁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 정종섭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